네, 굿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푸틴, 트럼프 서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이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 대해서 뭐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좀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불장난한다 이런 표현을 또 썼네요. 오늘 새벽 외신이 전한 걸 보면요. 네. 트럼프가 트루소셜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푸틴이 깨닫지 못한 건 내가 없었으면 정말 나쁜 많은 일이 러시아에 일어났을 거라는 점이다 하면서 그가 불장난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추가 제재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날 그래서는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뭐 소식통 얘기는 미국이 추가 제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조금 이렇게 좀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차기 종전 협상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인가 교황이 사실 바티칸을 뭐 제안하기도 했던 일이 있어서 어디가 될까 했는데 아마 제네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까? 이건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 얘기입니다. 네.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바티칸에서 열고 싶은데 러시아가 원치 않았다. 그러면서 아마도 제네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푸틴하고 트럼프가 장시간 통화하고 나서 푸틴 쪽에서 평화협정 각서를 제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그 텀페이퍼 조건 문서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 쪽에선 나온 얘기가 있나요? 러시아도 이 협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하면서 러시아가 미래 평화조약 초안 각서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해결 원칙이라든가 잠재적 평화협정 일정 그리고 합의가 될 경우에 일정 기간 휴정 가능성 같은 게 여러 가지가 규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러시아 대사가 오늘 새벽에 지금 러시아 관영통신 전하는 걸 보면요. 제네바에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게 없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 후속 협상을 놓고 지금 양쪽 간에 계속 기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관세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뭐 관세 압박을 계속했다가 또 유예를 하기도 하고 유럽하고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 관세율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중국과 EU가 좀 동병상련을 느낀다. 더 가까워진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지금 뭐 백악관 쪽에서는 유럽연합 쪽에서 연락이 와서 뭐 협상하자고 했다, 뭐 네.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하는데 유럽연합은 지금 계속 이걸 좀 그 시간을 좀 버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인데 그 중국하고 유럽연합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제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미국하고도 이제 신속한 협상을 추진하면서 이게 양면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보도는 그 중국 상무부장이 다음 달 초에 파리에서 이제 세계무역기구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유럽연합 무역담당 집행위원하고 별도로 만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올해가 이제 지금 5월 말이니까 올해만 해도 이렇게 되면 세 번째면 좀 자주 만나는 편이죠? 지난 3월 네. 말에 이 유럽 그 집행위원이 베이징 가가지고선 상무부장하고 그다음에 허리퐁 네. 부총리를 만났죠. 그리고 지난달 8일에는 그 두 사람이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측은 오는 7월쯤 되면 여러 명의 그 유럽 정상이 베이징에 방문할 그런 예정인 걸로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조 2025,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인데 이 후속 버전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좀 전해주세요. 2015년에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그걸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그 시장 평가는 한 10년 만에 전기차하고 조선 쪽에서는 중국이 좀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이제 위상까지 왔다고 분석을 하는데 거기 더해서 이 제조 2020 후속 버전을 지금 준비를 한다는 게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첨단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 그 생산 확대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제조업 기반도 계속 유지를 하려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뭐 지금의 중국의 첨단 기술 그 진짜 기술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주관적인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10년 전에 이 제조 2025를 내세울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격차가 있고 발전을 했다라는 건 뭐 거의 공통된 의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계속 반도체, 뭐 장비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규제를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로운 버전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좀 다지겠다는 건데 지금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 소스통들 얘기는 중국이 아직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물목에 또 귀띔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제15차 5개년 계획, 이거는 경제성장 로드맵인가 이 얘기도 나오네요. 앞서서도 네. 나왔죠. 내년부터 이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5차 5개년 계획 마련에도 지금 박차를 가한다는 겁니다. 이 이제 제조 2025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 뭔가 좀 첨단 기술의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라고 보면은 이제 5개년 계획은 인프라라든가 환경, 복지 같은 중국 국가 전체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청사진으로 비교가 됩니다. 내년 3월 그 전인대 전후에서 두 가지를 지금 공개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좀 타결될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일컬어졌던 나라 중에 하나 일본인데 자동차가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금요일에 4차 관세 협상을 한다고요?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워싱턴 DC에서 네 번째 장관급 협상을 가질 걸로 지금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중순에 그 G7 기회 가지고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앞서서 이제 뭔가 조율을 할 것 같다는데 이제 지난번 3차 협상에는 이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참석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참석을 해서 이제 아카자와 그러니까 일본 경제재생상하고 만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지금 그러면 3차까지 이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었나요? 그동안에 뭐 아시겠지만 그 이제 일본 쪽에서 제시한 게 미국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거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조선협력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확대한다는 쪽으로 해서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본이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게 이제 자동차 관세 낮추거나 없애라는 건데 그거는 여전히 좀 조금 신중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좀 큰 것 같다 이런 네. 얘기군요. 일본 언론이 네. 그런 식으로 일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뭐 그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양쪽 다 이거를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상호견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4%죠. 근데 10%는 이제 기본이니까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 국가별로 이제 추가된 14%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건데 일본은 그것도 좀 전체를 놓고 좀 협의를 하자는 얘기고 특히 자동차 이 품목 관세 이거는 뭐 계속 압박을 하는데 미국은 뭐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중순에 이제 양국의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있는 가운데 그 전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다시 4차 관세 협상이 있다는 거고요. 정상회담 전에 5차도 있을 수 있다. 장관급 관세 회담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4차 네. 장관급 협상에서 뭔가 좀 진전이 있고 하면은 이제 네. 한 번 더 그 정상회담 전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게 염려를 보던데요. 근데 지금 뭐 7월 초까지 이제 그때가 이제 관세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인데 합의가 안 되면은 그것도 이제 일본 쪽에서는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장기화도 그 대비를 하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염려리 분석입니다. 네. 유예가 된 7월 초까지도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때 내용도 좀 언급이 되네요. 아사히가 전했는데요. 그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에 그 트럼프가 이시바 총리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미국 전투기 구매 얘기를 좀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아사히가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중동 순방에서 내가 성과가 좋았다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군비를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이제 이시바도 아이 좋은 생각이라고 호응을 했는데 트럼프가 여기다 이제 덧붙여서 미국에 좋은 전투기들이 많다. 뭐 F-47, 뭐 F-20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거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일본 네. 오면은 내가 아주 가장 좋은 걸 준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사히는 이게 이제 관세 협상하고 전투기 구매하고 좀 연계시키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풍겼다는 건데 여기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 일본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이거 보러 미국에 갈 계획은 없다. 뭐 이런 관측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는 지난번 통화에서 그래도 두 정상이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이 아주 중대한 고비가 될 거다. 그때 뭔가 정식으로 타결돼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나오기로 했다가 이제 돌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일본이 좀 분주했다는 얘기도 전해서 이제 들은 적이 있고 해서 좀 이런 돌발 상황에도 좀 긴장하면서 네, 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가 북미 수출용 코롤라 일부 생산을 영국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관련된 어떤 합의가 있었잖아요. 이 연관된 건가요? 그러니까 기억하시지만 미국하고 영국이 그 관세 합의하면서 연간 10만 대 안에서는 네. 그 자동차 관세가 지금 25%죠. 근데 10%만 적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거와 좀 관련이 있는지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도요타가 북미 수출하기 위한 그 코롤라 일부 라인을 생산을 영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직접 대응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코롤라 이 해치백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요가 그 주문이 많아서 공급이 조금 달리는데 그 공급 기간 단축과 이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도 아무래도 연계가 되니까 비용도 절감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계속 북미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겨냥한 것 같다. 두 마리 토끼 잡기 같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더비샬리어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92년부터 가동됐다고 하는데 좀 생산이 단축돼 왔다 이런 일들이 있나요? 브렉시트 있고 네. 나서 이제 수요가 줄어서 조금 좀 생산을 라인을 많이 쉬게 했던 네.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유휴 라인을 좀 이용을 하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 2만 5천 대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8천 대 정도가 이 코롤라 이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북미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10만 대 정도를 2026년부터 생산을 해서 북미에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글쎄 미국 쪽에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좀 타개하려는 여러 가지 그렇죠. 굉장히 뭐 노력들이 공연 지식들이 좀- 많은데 도요타가 이제 여기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항상 생산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뭐 사실상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 시간 통해서 전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찰스 3세 영국 왕좌의 연설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었잖아요. 이거 네. 한 모양이네요. 오늘 새벽에 이제 했는데 이제 캐나다 이제 새 의회가 개원식하는데 이제 캐나다도 영국 연방이니까 네. 이제 영국 왕이 캐나다 군주입니다. 이제 형식 이제 상징적이죠. 보니까 연설을 하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가 계속 뭐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캐나다는 뭐 버티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언급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언급은 아닌데 트럼프를 상당히 강하게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불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캐나다는 이제 퀘벡주가 있어서 영어와 더불어서 불어가 공용어거든요. 2차 대전 후에 지금처럼 세계가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 하면서 캐나다가 우리 일생에서 전에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1957년에 캐나다 의회 개원식 때 그때 직접 연설을 했거든요. 대개는 이제 총독이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연설했을 때 캐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민주주의하고 다양성, 자결권, 자유의 가치가 또 다른 치명적 순간을 맞고 있다. 이제 트럼프의 그 이런 합병 야욕을 의외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어떤 얘기했을까요? 뭔가 주권수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얘기 통해서 고추시킨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군사력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가 유럽 재무장 리암 유럽 프렌에 합류해서 대서양 안보 동맹 강화에 동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캐나다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뭐 아시다시피 AP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자 연설은 대개 관례가 그 나라에서 작성을 해서 왕이 이제 그걸 읽기만 하고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현지 총독이 읽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갔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어로 행한 것도 트럼프를 보란 그런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AP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영국 연방 그레나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1983년입니다. 네. 그리고 2년 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그때는 이제 가지 않고 이제 현지 총독이 이제 왕자 연설을 했는데 이제 그때도 미국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찔렀는데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불어로 왕좌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였고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버드대 유학생 뭐 쫓아낸다 이게 정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법원이 이제 제동을 걸긴 했습니다만 일본과 홍콩이 그 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그 도쿄 대학이 그 하버드 대학 유학생들이 이제 쫓겨나면 한시적으로 네. 수용하겠다는 그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보면은 일본 정부도 그렇고 홍콩 당국도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교도통신 보도로 보면은 이제 일본 대학들이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일본 문부과학성이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부과학상도 그저께 가기 후에 회견을 하면서 의욕과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의 배움을 보장하려는 거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일본 유학생 말고 다른 나라 출신 유학생들도 본인이 원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쿄대도 뭐 하버드대 유학생 한시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네. 그렇군요. 홍콩은 어떻습니까? 중국 그 CCTV 보도인데요. 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그 어제 미국 대학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유학생들은 누구든 환영한다. 그러면서 당국이 홍콩 대학들하고 협력해서 홍콩에 와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홍콩에는 꽤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홍콩 대학, 홍콩 중문대, 과기대, 홍콩 이공대 같은 데를 이제 이렇게 외신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홍콩 특별장관 얘기가 하버드 대학 동창회하고도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홍콩 대학들이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은 외지 학생 상한을 20%까지 유지를 했는데 40%를 이미 올렸고 필요하면 더 높이겠다.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주쯤 얘기인가요? 하버드대 유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 이게 이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 그 외국 유학생들이 법적 신분은 이제 그 재판이 되는 동안은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새벽에 미국 정치 매체 폴리토가 처음 보도하고 이제 그다음에 로이터도 후속 보도를 했는데 미국 국무부 그러니까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문을 그 전 세계에 있는 공간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 전문 사본을 입수를 했다고 하면서 그 유학생 인터뷰 즉각 중단하라고 잠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전문에 보면은 그 미국에 유학 오려는 학생들 그 인터뷰할 때 네. SNS 내용도 점검을 해라. 그러니까 사상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글쎄요. 참 이 정도까지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유학 이라는 거는 그 미국의 어떤 자기들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리는 특히 하버드 출신들이 각국의 지도급 인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데 이거를 스스로 지금 차단을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어떤 상당히 반응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던 학생들 입장에서도 제가 지금 뭐 이 전문에 보면은 이미 예정된 인터뷰 이제 예약된 거는 하고 더 이상은 받지 말라고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라고 지침을 내린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3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그 주식하고 전환사채 해서 한 30억 달러 정도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지금 보니까 이 트럼프 미디어 그 시총이 한 60억 달러 정도? 원래 근데 수요가 많아서 지금 뭐 차익 목표도 높였다는 겁니다. 공개는 이번 주에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상화폐 행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벤스 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두 아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그 가상화폐 자료인 데이비드 섹스가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그때 공개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유사하다, 뭐 이 네. 형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도 네. 이제 이렇게 전환사채하고 이제 주식 발행해서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오늘 새벽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이 빠졌고요.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이해 충돌 얘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자꾸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그 장남이 그 트럼프 그 가상화폐 플랫폼이 있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출범시키고 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엄마 밈코인 판매했죠. 그리고 또 USDI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출시하겠다고 지난 4월에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그 트럼프가 자기 밈코인 많이 사는 사람들 초대해서 뭐 행사했는데 뭐 음식도 형편없다고 또 그런 보도도 됐는데 일단 자우전 뭐 계속 이런 뒷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또 이건 이해충돌 문제 아니냐 그런 비판이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코인뿐만이 아니라 금융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블 네. 코인이거든요. 미국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국가혁신 지도 설립 법안, 일명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데 이 내용 좀 전해주세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미국 상원에서 네. 그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필리버스터를 막는 토론 종결 표결에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15명이나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66, 반대 3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본회의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초당적으로 가기 때문에 뭐 본회의도 통과하지 않겠냐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빨리빨리 처리해서 가져와라 이건데, 하원도 지금 유사한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역시 상원처럼 초당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원도 통과가 무난할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빠른-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이 법안에? 이게 뭔가 하면 네. 그 상원 법안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대개 보면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운영에 대한 1대1 담보 의무,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포인트인데 연방하고 주 정부가 공동 감독하는 건데 100억 달러 이상이 되면은 이제 연방이 규제를 하고요. 100억 달러 미만이면 주에서 규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확히 하는 이제 이런 관련 첫 이제 법인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올 여름에 이제 휴회 전에 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그래서 네. 트럼프 서명까지 이루어져서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 관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영향이 어떨까인데 미국 국채 시장에 새로운 큰 손이 탄생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네. 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에 뭐 새로운 상품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달러나 유로 같은 이제 그런 교환 가치하고 이제 고정되기 때문에 네.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경우도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미국 국채를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 새로운 큰 손이 탄생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채 금리, 국채 시장의 뭐 수요 이런 우려가 좀 종종 나오는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과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활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그렇죠. 지금 그 달러 뭐 위상이 좀 흔들리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도 최근에 뉴욕에서 열린 그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가상화폐 산업이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촉진할 거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디지털 달러 역할을 이제 수행할 거란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보관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를 사는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삼는 쪽에도 이제 굉장히 힘을 실어줄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특히 뭐 테더 얘기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테더, 뭐 네. USD 코인 같은 게 지금 양대 이제 네. 가장 크죠. 시총이 합쳐서 한 2천억 달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난 3월 말 기준 한 370억 달러니까 이 두 개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죠. 보면은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 거래교가 한 28조 달러 정도. 이게 마스터하고 비자 카드 거래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브랜치 이게 사교 클럽 이름이에요? 네. 워싱턴 DC에 이제 전에도 그 사교 클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그야말로 찐 트럼프들만 이렇게 겨냥한 이런 사교 클럽 이그제큐티브 브랜치라는 게 이제
다음 달 이제 문을 연다는 게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네. 사교 클럽. 그런데 찐 트럼프를 위한 거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우선 가입비가 한 50만 달러까지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7억 원 정도. 근데 그렇게 낸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특히 트럼프에 대한 이 로열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아주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이사회에 네. 트럼프 장남하고 그다음에 그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 아들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회에서 검사를 해 이제 뭐 면접 심사를 해서 면접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력뿐만 아니라 권력 핵심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이런 걸 충족하는 인원이 한 200명이 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창립 회원이 그렇게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폐 짤인 데이비드 섹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섹스 얘기가 이제 여긴 기자도 출입 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얘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뭐 회원제 사교 클럽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오래전부터 있었다. 네, 이런 얘기죠. 저도 예전에 워싱턴 그 있을 때 여기를 두고 이제 어떤 상원의원 따라가서 여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진짜 보니까 1800년대에 문을 연 메트로폴리탄 클럽하고 코스모스 클럽이 아주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 그야말로 네로라는 사교 클럽인데도 특정 정파라든가 이런 식으로 폐쇄하고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뉴욕타임스가 강조를 했습니다. 뭐 코스모스 클럽 이런 게 좀 유명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그제큐티브 브랜치는 이런 것들에 비하면 좀 폐쇄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봐요. 이 기사들은. 저 뉴욕타임스가 이제 그걸 강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보면 이제 그 지난 1월에도 그 네드스라는 클럽이 하나 문을 열었는데 네. 여기는 굉장히 오픈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입비도 훨씬 이제 싸다는 거,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5천 달러 정도. 여기도 들어가려면 뭐 각 분야 상위 5%라고 하는데 흑인들도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있다는 게 이쪽 얘기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하는 사람들 얘기는 트럼프가 그러지 않아도 그 자기 이제 뭐 말하거나 이런 데서 이제 은밀하게 많이 만났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노출이 됐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히 꺼리낌 없이 이 자기한테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 얘기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알아봤고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